되게 와닿았던 직업이 있었는데 의사과학자를 뽑아주셨어요. 네. 실제로는 땡땡 과학자입니다. 회계사 과학자, 변호사 과학자, 판사 과학자 앞에 땡땡이 다 붙습니다. 이 네. 과학자 앞에는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도메인 지식만 가지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경쟁력이 실제로는 데이터에 있거든요. 의사과학자는 최근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서 의과를 만든다는 시도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새로운 직종이 생긴다면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의 소양과 역량과 과학자의 역량을 같이 합친 의사과학자가 훨씬 더 두각받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이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 과학자를 이제 꼽아주셨는데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데이터 관련해서 이렇게 막 찾아볼 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있고 뭐 애널리스트 있고 이런데 조금 다른 영역도 다른 것 같고 근데 두 영역이 왜 유망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전체 데이터 영역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수집, 분석, 가공, 저장, 그리고 모델 선택, 학습, 배포, 운영까지 전체 영역,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고요. 데이터 분석은 실제로는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데이터를 처음에 잘 준비해서 데이터 분석가한테 주면은 데이터 분석가는 거기로부터 가치 있는 게 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가는 전체 사이언티스트의 한 서브셋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성 AI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결국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툴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저런 챗 GPT 같은 툴들을 잘 써서 데이터로부터 밸류를 뽑아내고 어떤 게 가치 있는지 선별해내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각광받는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를 다루는 게 쉬워지면 점점 자연어로 할 수 있게 되면 데이터 분석가가 데이터 과학자의 역할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구별 자체를 점점 희미하게 하는 역할을 저런 챗GPT 같은 툴들이 하죠. 저런 툴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인터페이스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키보드나 마우스나 또는 이제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이제 하다가 결국은 자연 언어라는 걸 통해서 인터페이스 하게 된 시절이 지금 도래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가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더 중요해졌는데 자연스럽게 언어를 통해서 더 쉽게 지식을 추출해낼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종들이 더 많아지고 실제로는 많은 역할을 스페시픽한 영역에서 할 수 있게 된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챗 GPT가 AI의 혁명이 아니라 인터페이스의 혁명이라고 지금 많은 개발의 장벽이 코딩이었고요. AI 장벽이 인터페이스였습니다. 그래서 AI 장벽 중에 하나가 무너진 겁니다. 가장 큰 장벽이었죠. 누구나 쉽게 AI를 다룰 수 있게 되는 시대. 이게 바로 챗GPT 시대고요. 저도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AI가 나왔으니까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AI 지금 되게 쉬워졌으니까 빨리 배워갖고 이거 맞습니다. 내가 치고 나가야 돼. 위기가 왔다라는 얘기보다는 기회입니다. 되게 와닿았던 직업이 있었는데 의사과학자를 꼽아주셨어요. 실제로는 땡땡 과학자입니다. 회계사 과학자, 변호사 과학자, 판사 과학자 앞에 땡땡이 다 붙습니다. 이 과학자 앞에는. 그 얘기가 뭐냐면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과학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말하는데요. 의사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교사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도메인만 있는 지식만 가지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입니다. 경쟁력이 실제로는 데이터에 있거든요. 그 사람들도 IT의 힘 때문에 데이터가 자기 도메인에 굉장히 많이 모인다는 걸 압니다. 지켜만 보고 있었죠, 여태까지. 근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걸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특히 의사들. 지금 의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그 AI들이 와가지고 자기 직업을 뺏는다고 해서 되게 경계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바로 거기입니다. 의사과학자뿐만 아니라 많은 도메인 날레지 또는 버티컬 마켓에 있는 사람들이 AI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과학자를 대표로 이제 직업군에 쓴 거고요. 의사과학자는 최근에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에서 의과를 만든다는 시도의 명분이 되는 겁니다. 의사들도 실제로는 임상이란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하거나 또는 이제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건 현재 현업에 있는 의사들이고요. 앞으로 새로운 직종이 생긴다면 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의 소양과 역량과
과학자의 역량을 같이 합친 의사과학자가 훨씬 더 두각받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 영역은 실제로 의사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판사과학자도 있고요. 판사도 AI가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뭐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런 역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과학자는 코로나 때도 되게 많이 활약하셨다고 백신 개발 뭐 이런 거에도 하신 그럼요. 거예요. 예. 결국은 이제 앞으로 그 의사의 영역이 데이터를 기반, 데이터 드리븐 메디슨 이런 영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임상을 하던 의사분들이 과학의 영역까지 함께 아우른다면 굉장히 유망한 직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쉽게 얘기하면 누구나 과학자가 될 수 있다 지금. 그렇죠. 자신의 분야에서 누구나 기자, 과학자. 그렇다 그러면 자기의 분야에 점점 더 깊은 전문성을 높여야겠죠. 그게 경쟁력이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처럼 그런 역할도 좀 동시에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화가 잘 돼 있는 분야는 데이터가 이미 굉장히 의미 있고 봤을 때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오프라인과 맞닿아 있는 곳들은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가 아닌 곳들도 아직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는 데이터를 빨리 잘 뽑아내고 수집부터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네. 이런 챗GPT의 UI 혁명이 그런 센싱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뽑아내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챗 GPT에 들어가는 입력이요. 그런 센싱한 데이터들보다는 대부분 언어, 이건 LLM이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실제로 IoT 또는 다양한 제조, 산업 그런 분야에서는 이미 많이 활발하게 돼 있고요. 그쪽 영역을 위한 솔루션들은 또 다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또 LLM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닌 거고. 그렇죠. 근데 협업 모델이 가능한 게 요 챗 GPT가 지금 이제 커스터마이즈된 버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커스터마이즈된 버전들을 그런 기업들이 활용해서 언어와 융합시켜서 작업자들이나 공정에 있는 현업자들이 이 인터페이스를 쉽게 해줌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난리지 베이스를 뽑아내서 추출하기 편하게 네. 의사결정자들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협업 모델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쓸모가 있죠. 있네요. 예. 그럼 이제 개인의 입장에서 네. 이 생성형 AI가 딱 충격을 맞은 지금 시점부터 AI 격차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AI 격차 이제 앞으로 나타날 거다. 그럼 어떤 역량을 갖춰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역량입니다. 우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좀 수긍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는 이미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걸 아직도 인정 안 하려는 그런 습성들을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챗 GPT가 나왔는데 안 쓰고 계세요. 그죠. 그냥 그런 게 있다. 또 외면해. 저기서 얘기하면 에이 저 인간들 또 저런 얘기하는구나. 금방 사라질 거. 사라질 걸. 자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쓰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여기에 가담하는 즐기는 그런 자세가 우선 필요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인 지식을 만들고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실제로 써봐야 됩니다. 챗 GPT를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영역을 배가시키고 좀 활용하는데 써봐야 됩니다. 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고학력자도 많고요. 은퇴하신 분 중에 기존에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향후 100살까지 사는 시대에 삶의 일부가 AI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거기서 돈도 버는 그런 기회를 좀 찾아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로서 새로운 직업을 좀 갖는 것도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진짜 조금 잘 하시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접목을 하시면은 새로운 그 제3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요새는 이모작으로 안 된다고 3번은 하셔야 된다고. 그거 가능하겠네요. 그럼요. 패시브 인컴 시대라고 합니다. 결국은 내가 일을 안 하고도 이렇게 뭔가 돈을 버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AI가 그런 영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알파고가 나왔을 때 실제로는 충격만 한번 먹고 아무 행동을 안 한 분들도 많거든요. 이번에는 좀 하시더라고요. 알파고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없었잖아요. AI가. 바로 그때랑 지금이 다릅니다. 그때는 충격만 먹고 잊어버렸는데 그렇죠. 지금은 충격도 먹고 써보기 시작할 수 있는 툴이 생겼다는 게 다른 거죠. 생성 AI를 어떻게 우리 회사에다 쓸 수 있을까? 근데 아까 뭐 산업현장이나 센싱 쪽도
또 말씀해 주셨을 때 꼭 LLM만은 아니다. 다 쓰임새가 다를 것 같다. 또 말씀을 해주셨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거 예전에 시리랑 뭐가 달라. 그다음에 뭐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것도 있고 네네. 그것과 지금 생성 AI 챗GPT는 혹시 뭐가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그때는 정보만 제공했던 그런 시대라 그러면 지금은 지식을 제공합니다. 구글이 요리를 할 때 재료를 마구마구 나열해주는 형태라면 지금 챗 GPT는 요리 그 자체를 주는 시대입니다. 옛날에 시리가 또는 뭐 아마존의 다양한 그 음성인식 툴들이 재료를 나열해주는 형태였다면 지금은 먹기 좋은 음식을 내 눈앞에 탁 갖다 주는 형태로 바뀐 겁니다. 그 서비스하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고객들한테 예전처럼 구태의연하게 계속 재료만 뿌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고객이 원하는 맛있고 정말 때깔 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잘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료만 주고 있다면 그런 재료를 저런 생성 AI 또는 뭐 챗GPT를 통해서 잘 가공해서 고객한테 정말 돈 내고 싶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도록 만들어야 될 시기입니다. 이런 생성 AI 모델의 가장 큰 핵심 코어 엔진은 데이터입니다. 애플과 구글, MS 어디가 데이터가 제일 많을까요? 고객 데이터는 애플이 제일 많지 않을까요? 애플은 앱 그리고 이제 서비스 관련 데이터가 많고요. 사용량, 뭐 앱 다운로드 수 뭐 이런 것들이 많을 거고 구글은 검색하는 데이터들 많을 거고 실제로 MS가 제일 없습니다. 근데 MS가 이번에 퍽 치고 올라왔죠. 네. 검색 순위 5, 6%도 안 되던 빙에 지금 챗 GPT가 붙으면서 갑자기 사용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애플이나 구글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MS의 그 선수를 뺏긴 거죠.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단지 용기가 없어서 또는 MS처럼 갈급함이 없어서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애플이 무슨 칼을 우리한테 던질까라는 게 지금 다 화두기도 한데 애플이 시리를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새로운 LMM 모델로 만들긴 분명히 할 것 같아요. 아마 가장 잘할 회사이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리고 가장 많은 사용자 그리고 고객 프로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일 정교한 서비스를 한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도 완전 초거대 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몇십억 파라미터 아니면 몇백억 파라미터까지는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우리도 뭐 데이터 좀 있는 것 같고 거대 모델 한번 만들어 볼까?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적잖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LLM을 아예 만들려고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어쩌는 데는 그냥 API 갖고 와서 빨리 우리 서비스에 이렇게 접목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을 텐데 네.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할까요? 단기적으로 보면 기존에 나와 있는 LMM 모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한번 적용해보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의 피드백이나 또는 경험들을 습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제대로 된 큰 모델을 만들지 아니면 그냥 계속 그런 모델을 활용할지 결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순순히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그렇고요. 실제로 모델을 하나 만들 때 굉장히 많은 자본과 시간이 듭니다. 그것도 굉장히 리스크이기도 한데요. 그런 역량이 있는 기업은 자체 LMM 모델이나 또는 생성 AI 모델을 만드는 게 맞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마 작은 기업들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질문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버티컬로 AI를 만드실 때 버티컬 AI를 LLM을 이용해서 아예 자연어 처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드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어떤 데이터가 많은지를 좀 보신 다음에 해야 됩니다. 이 LMM은 언어 모델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버티컬 영역에 이미지가 많은지 또는 동영상이 많은지를 잘 본 다음에 어떤 AI, 생성 AI 모델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게 좋고요. 실제로는 데이터가 되게 부족한 영역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아 찾기나 치매 노인 방지 또는 자살 방지 그런 CCTV 관제 같은 경우는 정상 데이터는 많은데 비정상 데이터가 되게 없는 경우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럴 때 생성 AI를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학습에 쓰고 또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럼 합성 데이터 생성 쪽에서도 생성 AI 모델이 좋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치매 노인 찾기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까만색 모자를 쓴 키 156cm의 고무신을 신고 계신 할머니를 찾아주세요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모델을 학습한 적이 없으면 못 찾는 겁니다. 근데 그런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그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에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게 되고 시스템의 정확도나
효율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막 그림 만들고 글 쓰는 것만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 몇 년 전에 나온 기사들 보니까 생성 AI 이 모델이 나와서 네. 데이터가 부족한 분야가 환호성 뭐 이런 글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죠. 네. 생성 AI 같은 경우에 버티컬 분야에서 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특히 B2B라던가 아니면 뭐 금융이라던가 이런 데는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어한 이 영역에 붙이기는 쉽지가 않다. 네. 그래서 우리의 생산성을 확대시키고 효율성을 올리는데 많이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어느 부분에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을지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약간 가짜의 아무 말 대잔치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습니다. 보장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정교함을 요구하는 서비스, 금융이나 제조, 공정 그런데 이 생성 AI를 쓸 수는 없습니다. 쓰면 안 됩니다. 100%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회사들은 HR 부서 또는 광고 마케팅 부서 또는 다양한 상담 부서 이런 부서에서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나 카피라이트를 만들거나 또는 인사에 대한 그런 좀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 이런 데에 LMM 모델들을 써서 회사의 효율성과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정교한 영역은 아직까지는 기존에 쓰던 데이터 모델, 그 도메인에 굉장히 잘 정교하게 피팅되고 튜닝되어 있는 것들을 써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이런 그 생성 AI 모델이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합니다. 거기도 AI인 거잖아요. 네, AI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챗GPT 다루다 보니까 이제 생성만 생각해서 그러는데 네. 분명히 걔도 AI로 그렇죠. 풀고 있고. 제가 초기에 포스코에서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포스코에는 고로부터 시작해서 냉연 강판 만드는 공정까지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AI를 많이 썼고요. 그전에는 전문가 시스템, 퍼지 시스템, 굉장히 많은 AI 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테스트하면서 느낀 거는 현업에 있는 데이터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가장 잘 모델링할 수 있는 그런 툴을 쓰게 됩니다. 그게 AI가 아닐 수도 있고요. 실제로는 수학적 모델, 확률적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통칭해서 이런 것들을 다 AI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저희 며칠 전에 그 남세동 대표님께 이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들으면서 쉽게 설명해 주셨던 게 결국 그 모델이라는 게 AI인 거고 AI는 함수다. 네. 네, 수학식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예, 함수입니다. 네. 그 함수 중에서 우리 제일 많이 배우는 것 중에 오캄즈 레이저,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아름답다라는 말인데요. 그 함수 중에 가장 적은 파라미터를 쓰는 함수가 베스트다라는 얘기입니다. 1750억 개의 파라미터를 쓰는 챗 GPT가 제일 좋냐? 아니면 15개만 쓰고도 똑같은 성능을 낸다면 우리는 15개의 파라미터에 있는 모델 쓰면은 더 좋은 성과, 성능을 내게 되는 거죠. 그런 이론이 AI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네. 저희가 요새 하도 큰 것만 듣다 보니까 네. 이 AI의 기본을 완전히 망각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도 결국은 앱 생태계가 꾸려졌잖아요. 지금 생성 AI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건 이 챗GPT랑 지금 뭐 그림 생성 정도, 그다음에 영상 생성 정도인데 앞으로는 훨씬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될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생태계가 어떤 모습으로 꾸려질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요거는 상상력을 좀 더 발휘해야 되는 영역인데요. 생태계라고 하면 실제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 안에서 먹고 살게 해주면 많이 쓸 거고요. 기업에서는 거기서 돈 벌고 있으면 되게 좋을 거고요. 정부에서는 대국민 서비스가 좀 더 활발해져서 국민들이 행복해하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공공 영역이나 기업 영역 그리고 개인 영역에서 모두 다 이런 서비스들을 활발하게 만들 시대가 올 것 같고요. 우선은 아직은 킬러가 없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비즈니스 기회가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킬러 앱이 나온 순간 거기에 굉장한 자금과 사람들이 몰릴 거고요. 그 업체는 아마 이제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시리 얘기도 하고, 네. 저기 아마존 알렉사 얘기도 했는데, 그런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데 지금 LLM 모델이 잘만 붙으면, 네. 진짜 그 영화 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랑 사귀듯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쪽으로도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걸까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현될 것 같습니다. 곧. 특히 최근에는 노인들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들 많이 정부에서 구현을 하고 있잖아요. 독거노인들, 반려동물을 로봇 형태로 준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되는데 지금과 같은 LMM 모델이 어떤 특정 타겟을 맞추형으로 발달된다면 실제로는 킬러가 됩니다. 특히 어떤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는 그 영화에서 나오는 허 같은 게 저는 뭐 올해 내로 나올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지금 상상도 못하게 빠르고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데이터 때문입니다. 이미 데이터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안 쓸 뿐입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또 자본만 있으면 충분히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정교한, 우리가 한마디 하면 한 10마디, 100마디 할 수 있는 그런 랭귀지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많이 테스트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을 보니까 이 챗GPT가 사실상의 특이점 네. AGI에 가깝다라고 네. 봐주셨는데, 정말 챗GPT가 그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AGI와 특이점으로 갈 길을 열어준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특이점은 언제 올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참 예상하기 힘듭니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날,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나온 특이점인데요. 그게 실제로는 되게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습니다. 오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아. 그건 다 소설이고 꾸며낸 이야기야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본 거는 이걸 통해서 그날이 올 거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파괴한 모습은 아니고요.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고, 이제는 기계가 인간보다 역량이 좀 뛰어난, 분명히 그 날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 챗 GPT를 통해서 좀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파라미터도 계속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전 세계에 있는 지식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LMM 모델은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도메인에 좀 특화되어 있는 모델로 좀 분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역사를 다 담을 수 있는 LMM 모델이 결국은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당장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쉽진 않습니다. 실시간성이라는 게 서비스 되게 중요한데요. 어제 데이터 또는 1시간 전 데이터까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LMM이 필요할까? 그런 LMM 모델이 있으면 얼마나 돈을 내고 쓸 것인가? 이런 퀘스천을 해보면은 그거는 어디다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도메인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그런 모델들이 시장을 좀 많이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도메인별로 좀 갈라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막 모든 걸 다 한꺼번에 하는 스카이넷 같은 애는 AGI를 말씀하시더라도 그런 쪽은 아니고, 각 분야에서 더 사람보다 뛰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애가 뭐 자동차도 나오고 그렇죠. 비행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네. 다 좀 분화돼서 나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게 나올 겁니다. 스카이넷 얘기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아마 특이점 세상이 가지 않을까요?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네. 요새 이 AI 시대를 그 서부 개척 시대의 비유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어떤 분께서는 우리는 삽과 곡괭이를 만들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빨리 금을 캐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때 제일 돈 많이 벌었던 게 청바지라고 들었는데요. 예, 장 대표님이 만약에 투자자라고 하시면 네. 금 캐러 가는 회사, 네. 그다음에 삽과 곡괭이 만드는 회사, 청바지 회사,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금이 어디 있는지를 우선 파악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생성 AI의 가장 중요한 그 원천은 데이터고요. 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기업이 어딜까요? 이런 퀘스천을 하면은 한국에서는 네이버 또는 뭐 고객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는 통신사, 이 정도 될 것 같고요. 글로벌하게는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 이런 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는 것은 실제로 기술적인 영역이고요. 그러면 그런 데이터 광산에서 곡괭이를 가지고 팔지, 삽을 가지고 팔지, 파는 사람의 청바지를 만들지는 좀 더 그 기업의 특성에 맞춰서 판별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데이터를 가공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또 대박이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본질은 결국은 데이터 소유, 그리고 데이터를 가장 잘 팔 수 있는 그런 툴들,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에 투자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드웨어 만드는 데는 사실 지금 정해져 있고요, 일단. 네. 그다음에 AI 반도체들을 요새 좀 생산하려고 하는 회사들 네, 눈에 네. 보일 것 같고, 그러면 데이터냐 아니면 이 기술이냐의 싸움에서는 네. 데이터가 위에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데이터가 좀 위에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고객수고요. 글로벌한 고객수. 그리고 그런 고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고객이 하루에 생산하는 데이터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문제고, 그 데이터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의료 데이터는 굉장히 비쌉니다. 네. 금융 데이터도 비싸고요. 근데 우리가 웹 스크롤링 하는 데이터들은 어마무시하게 많지만은
그렇게 뭐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유통 물류 데이터는 좀 비싸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고 결국은 고객들의 밸류를 어느 정도 담고 있느냐가 이제 문제의 핵심이고요. 테슬라도 굉장한 파괴력 있는 데이터 홀더입니다. 자율주행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앞으로 생성 AI 모델에 굉장히 많이 쓰일 데이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테슬라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쉽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책에 쓰여 있듯이 AI 자체가 우리 앞에 삶의 경쟁력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건 그냥 100%인 거죠. 네네. 네, 요거는 100%입니다. 다들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도 AI 경쟁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특히나 장 대표님 이렇게 네.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